산타랠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목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나가 있는 배수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먼저 FOMC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30일 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했던 연설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는 충분히 제약적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막 환호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FOMC에서는 다시 매파로 안면을 바꿨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아마 파월 의장이 또 늘뛰기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파월 의장이 한마디로 이 말씀하는 걸 순서만 바꿨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보는데요. 어, 메시지 관리에 한마디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파월 의장이 그 지난 FMC 직후에 말했던 걸 보면요. CPI가 그 상승폭이 완화된 건 아주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그는 CPI 쪽은 여전히 6%다. 목표치인 2%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준이 그 물가 안정이라는 임무를 마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말을 하고 그렇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주는 메시지가 달라질 텐데요. 이에 앞서서 이제 지난달 30일 날 그 말씀하셨던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연설에 나와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한 그 제약적인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는 않는다. 금리 인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 이런 발언이 결국은 정책적 행보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관리를 거꾸로 하는 바람에 당시에는 주요 지수가 2에서 4% 급등했었고요.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FMC 이후에 계속 주가가 흘러내는 그런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걸로 됐었다면 브로킹스 연구소에서 오히려 연준의 그런 매파적인 행보를 강화시켜 놓은 뒤에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고 이 줄어든 폭을 해석해 주는 게 그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런 발언 내용이었다면 아마 지금 시장 상황은 상당히 달라져 있을 텐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1년이 지나기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행보를 보면 한마디로 이제 저희들 뭐 좀 비속어로 이야기하면 디비 쫀다, 뒤집어서 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투전판 같은 데서 보면 원래 자기 패를 숨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패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혼선만 초래하는 그런 변동성을 아주 증폭시키는 그런 어, 연준 의장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변동성을 키우게 됐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지금 물가랑 임금, 악순환, 뭐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용 시장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고용, 뭐, 저희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미국의 그 고용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 고용 시장이 이 견조한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팬데믹, 그러니까 그 대유행 직전인 2019년 2분기 이후부터 지금 지난 3년간의 그런 미국의 명목 수요만 놓고 보면요. 이게 21.4%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제 복리 기준으로 보면 명목 수요가 매년에 6.7%씩 늘었다는 의미거든요. 해당 기간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6%나 올랐습니다. 누적적으로. 같은 기간에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유로존 명목 수요는 12.5%가 올랐고요. 그리고 같은 이제 그 유로권에 있는 영국은 15.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을 각각 명목 수요 증가로 보면 4.0%, 5.0% 이렇게 수요 증가에 노출됐다는 의미인데요.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 차원의 인플레 압력도 있지만 수요 견인 차원의 인플레이션, 디맨드 풀 차원의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에너지 수입이 절대적으로 적고요. 유럽이나 영국에 비해서. 그리고 그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도 유로존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에너지나 식량 자립도가 두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미국이 얼마나 지금 디맨드 풀 차원의 그런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지를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여는 총재는 미국 가계의 저축액이 많아서 기준금리를 더 높여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할 정도인데요. 이런 그 대목은 어디에서 또 확인이 되자면 미국의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62.1%로 최근에 조사됐는데요. 전월보다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지금 시사하는 대목이고요. 이런 점을 반영해서 평균 임금이 최근에 0.6% 급등했고 그 전달 전년 대비로는 5.1%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그 전월의 4.9%보다 오히려 대략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그 뉴욕 연은이 집계하고 있는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기대치가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집계됐는데요. 올해는 이게 73,667달러로 이 조사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기대가 계속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 부분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볼 때 가장 핫한 그런 관전 포인트로 여겨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가계가 여전히 돈이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소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의 그런 그 매크로 차원에서 관측되지 않았던 높은 저축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소진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인 대비 구직자 수, 이게 아직 2대1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래서 가계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뭐 예컨대 구조조정 압력이 시달려서 지금 수입이 구축되는 그런 효과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가 저축이 아직까지 완전히 소진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다만 내년쯤 되면 이 저축액이 거진 다 소진될 수 있다. 미국이 통상적인 수준, 저축률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미국의 경제의 3분의 2를 설명하는 소비에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용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접하는 뉴스들은 뭐 메타다, 넷플릭스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정리해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표와 실제 뉴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그런 분위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은 정리해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의 침체 우려도 짙어진 탓일 텐데요. 지금 그 링크드인 그 워크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지금 그 미국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그런 전망을 집계하는 그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한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의 한 31%는 지금 정리해고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량 퇴직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퇴직 현상이 있은 뒤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겪게 될 그런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기술주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금융 분야에만 지금 정리해고가 집중되면서 지금 언론 보도를 장식한 그런 영향이 클 텐데요. 지금 일단 그 대형 기술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에 기간 이후에 폭발적인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지금 과잉 상태로 접어들었던 그런 폭풍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뭐 마케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축소되면서 일부 뭐 마케팅 부문 그리고 재무 부분, 품질 관리 부분 이런 부분 등의 그런 구조 조정을 우려하는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품 관리 같은 경우는 한 46%까지 나왔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39%가 정리해고를 우려하는 부분으로 이제 집계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도 한 37% 정도로 지금 우려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뭐 법률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군사보호 서비스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는 부분 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기에는 법률 부분 종사자에 대한 그런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뭐 압류가 많이 늘어나고 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그런 해고 소송이 늘어나게 되면 대래 이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고용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아직까지 크지 않다. 일종의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대형 기업들 위주로 구조조정 압력이 시달리고 있지만 밑바닥에 있는 고용은 아직까지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연준이 내년에 미국 GDP 성장률을 0.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발표 있고 나서 채권금리는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 0.5%도 성장이긴 성장이라서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베이스 이펙트로 보면 뭐 경제 성장률 자체가 폭이 줄어드는 것은 비정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경제 외적인 부분을 보면 내년을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기업 실적은 뭐 따로 또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시고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올해 우리 글로벌 경제를 짓눌렀던 요인들이 내년에는 해소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출구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정황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데 따른 그런 글로벌 성장 동력도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물밑 접촉을 강화했다는 점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미국 의회는 하원의 경우에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더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유로존 국가들도 피로감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각국의 국민들이 당하게 될 그런 어려움들, 에너지 가격 폭등했다는 그런 어려움 등이 누적된다면 동전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휴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물밑에서 나돌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미 유엔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이 그 제수 교환을 통해서 러시아에 수감됐던 여자 농구 선수를 귀환시킨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 협상을 하면서 양국의 정보 당국 최고 수장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미국 측에서 종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미국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등을 보면 분명히 물밑에서는 이제 지금 종전을 위한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종전이 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느끼는 그런 안도감은 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뭐 우리가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역성장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는 점 등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부 금융 전문가들의 그런 전망이고요. 이런 전망 등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2% 근방,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한 3% 안팎이었는데요. 2% 안팎 수준으로 성장세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역성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사실 금리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주택 시장입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등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한데요. 현재 미국 주택 시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한마디로 그동안 정말 가장 핫한 시장 중에 하나도 뭐 주택 시장이었는데요. 뭐 주택 시장의 바로미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MBS가 이 기재에 있는데요. 주택 저당 채권이 30년물 그 모기지 금리 기준으로 한때 이게 7%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도 있겠지만 연준이 그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서 거의 MBS 시장의 30% 이상을 연준이 사들여 줬었습니다. 이걸 사지 않고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이제 지금 대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 등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MBS 금리가 급등했었고요. 이 급등한 MBS 금리가 결국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러니까 새롭게 주택을 건설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자료인데요. 1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0.5% 감소한 142만 7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당초 월가에서는 한 1.8%나 줄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그거보다는 덜 줄었습니다. 근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해서 이게 수요 이제 약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체들의 경기 신뢰도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미국의 주택 시장도 지금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밖에 주목해야 될 지표나 이슈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뭐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나 그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요. PCE 가격 지수하고 CPI 지수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PCE 가격 지수는 그 지수를 산출하는 그런 항목을 1년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현재 단계의 그런 물가 상승 압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수인데요. 그래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월보다는 0.2%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7% 상승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 보면 전월에는 한 5%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반영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향후 연준의 행보를 점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감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